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오늘도 밤 11시 올리게 됐네요. 늦은 밤중에 또 죄송합니다. 제가 또 본업이라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너무 늦게 올리게 됐네요. 죄송하다고 늦은 밤중에 못 들으시면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크게 타이핑을 칠 일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음성 위주로 할 테니까 굳이 화면 안 보시고 싶으신 분은 화면 안 보셔도 될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미국이 휴장이라서 오늘 장이 안 열리는데, 그 추수감사절 휴장이죠. 그래서 미국 장이 안 열리네요. 그래서 오늘 하루 쉬어가는 장이 될 것 같고, 오늘 하늘바이오파마는 45,000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어제 제가 영상 올려드렸듯이 또 떨어진다. 분명히 또 떨어지니까 이번에 급등이 뭔가의 시그널이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떨어질 거다. 또 4만원 밑으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또 올라갈지. 금요일이라서 그렇게 크게 올라가나 싶긴 하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떨어지든 오르든 기업 가치는 하늘바이오파마가 그렇게 크게 변한 게 없다. 오늘도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가 빠졌을까요? 한 5, 600억, 700억 정도가 좀 빠진 것 같은데, 700억 원 정도 빠질 정도의 하늘바이오파마가 뭐가 이슈가 있었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2월 11일은 다가오고 있고, 기대감은 더 살아날 거고, 그리고 TED 상업화에 대한 이슈들 언제 발표가 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12월 11일에 날 수도 있고 1월 초에 날 수도 있고 1월 말에 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발표가 나긴 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서 어제와 오늘인가요? 그제와 오늘인가요? 아무튼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하늘바이오파마가 열심히 투자 증권사들이 진행하는 콥데이에 참여를 해서 이런저런 발표 자료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IR 자료. 그게 지금 발표 자료의 토대고, 많이 달라진 게 없어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때 했던 거는 그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라이센스 아웃을 노리고 있는 듯한 슬라이드가 좀 있었고, 그게 이제 다른 자이드라나 경쟁 약물에 대한 그 라이센스 아웃 그 금액, 그 가치 까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놓은 자료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점이 좀 새로웠고요. 그리고 파킨슨병 치료제도 라이센스 아웃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르겠지만 그 시장의 가치를 그려놓은 표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하늘바이오파마의 파이프라인들은 아직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파이프라인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기대감이 살아날지언데, 이게 지금 오늘 빠진 주가가 500억 빠졌다, 600억 빠졌다, 이것만큼의 기업 가치가 하락할 만큼의 뭐가 이슈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 말인 즉슨 당일의 등락은 그날의 심리, 투자 심리와 시장의 상황, 금리, 세계적 정세,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가에 다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아니면 짧게는 일주일 동안은 변동폭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사람의 감정이고 금리에 대한 상황도 있고, 아무튼 그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금액이 변동을 하는 거지, 펀더멘털이 매일 달라져서 가격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가 떨어질 땐 좀 불편하고 올라갈 땐 마음이 편하고,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올라갈 때도 올라가나 보다, 내려갈 때도 내려가나 보다 하는 생각으로 좀 타격감을 좀 덜 하셔야, 일희일비하지 않으셔야 다른 종목 하실 때도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빠진 거는 그냥 당연히 빠질 때가 됐다.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 많이 올랐고, 또 내일 또 빠져서 4만원 5천원을 깨고 43,000원이 될지 2,000원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되든 말든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타격감이 그렇게 크질 않아서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이콜리님께서 구독자 2,000명 향해 가는 것 같다고 또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라고,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청원참여님과 어비님도 말씀해 주셨고, 플래시맨께서 하늘 화이팅이라고도 해주셨고요. 여러 의견들이 감사합니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반짝이님께서 하늘바이오파마도 이뮤노반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M&A 시 영향 및 로이반트와의 관계 등도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하늘바이오파마가 이뮤노반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는 협력사로서의 느낌인 거지, 이게 엄청난 지분량을 가지고 있고는 아닙니다.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도 아마 안 될걸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이뮤노반트 주식에 따라서 하늘바이오파마가 뭐 재무 상태표 상에서는 좀 뭐 그 공정가치 순이익에 따라서 뭐 이런 변동표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큰 의미가 있는 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와의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정도의 지분인 거지. 이게 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정도의 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정도고요. M&A를 진행하게 되면 만약에 이뮤노반트의 모든 그 주식을 로이반트가 다 사가야겠다 한다면 글쎄요, 하늘바이오파마가 갖고 있는 물량도 팔아야 될지. 근데 하늘바이오파마는 파트너사기 때문에 따로 물량을 안 팔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홀딩을 해놓고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뭐 로이반트 지분으로 바꿔서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좀 봐야겠고, 그건 계약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로이반트와의 관계도 하늘바이오파마가 로이반트의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로이반트랑 오히려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하늘바이오파마는 로이반트의 기술 수출을 했고, 로이반트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뮤노반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뮤노반트와의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늘바이오파마는 로이반트의 기술 수출을 했다.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바이오파마의 이뮤노반트 지분은 그렇게 큰 영향력은 아니다. 뭐 M&A가 되면 하늘바이오파마의 지분도 다 팔지. 근데 이게 파트너사의 협력 관계로서 지분을 갖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안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심땡님께서 또 슈퍼땡스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히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독수리님께서도 뭐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은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동감하시는지가 궁금하다. 투자 데이터 축적에 늘 도움 주시는 넉골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시면서 슈퍼땡스 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은독수리님도 꾸준히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심땡님도 같이 꾸준히 많이 보내주시고 해서 어떻게 감사 인사를 더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보내주시는 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은독수리님의 의견을 오늘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나머지 분들도 뭐 같이 투자자라는 분도 계시고 주주님도 계시고 뭐 아무튼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다들 댓글 제가 이렇게 끝날 때마다 한 번씩 댓글 좀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열심히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은 주주로서 저도 힘이 납니다. 댓글 보고 저도 힘을 내고 투자하고 제 앞에 뒤에 옆에는 항상 멋진 하늘바이오파마 주주분들이 계신다라는 생각이 든든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너무너무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찍을 영상은 하늘바이오파마의 현재 주가 위치, 뭐 반영 정도를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좀 찍어보려고 해요. 일단 하늘바이오파마 시총이 한 2조 5천억이 조금 안 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하늘바이오파마 시총이 오늘 기준으로 2조 3천억 원이네요. 2조 3천억 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반영이 됐을지. 일단은 하늘바이오파마 파이프라인이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타자 안 치기로 했는데 타자를 좀 치게 되네요. 파이프라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당연히 자가면역. 이게 바토클리맙과 아이메로프로바트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죠? 엊그제 설명드린 안구건조증 치료제 이게 있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파킨슨병 치료제.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하늘바이오파마 물질명상 탄파너셉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게 HL036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파킨슨병 치료제는 아직 물질명까지는 제가 못 들었고 HL192였나요? 192? 네, HL192가 맞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면역 항암 치료제도 만들려고 했어요. HL186, 187 두 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리 실패를 너무 많이 한 면역 항암 치료제 기전이라서 한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빨리 포기 선언을 하고 다른 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나온 게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가 그 뒤로 나왔고요. 일단은 한올바이오파마 시총 2조 3천억 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시가총액은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이메로프루바트. 여기 2번과 3번은 단 0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이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제가 엊그제 슬라이드를 보고 좀 놀란 건 자이드라나 이런 약물들, 그 전에 이제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런 뭔가 거래 딜의 규모나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의 그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가치 뭐 몇십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자료가 없었는데 이번에 넣었던 거는 한올이 지금 셔머 테스트라는 그 주평가 지표를 설정을 해서 임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임상들에서 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성이 꽤 높다고 저도 보여져요. 그래서 셔머 테스트 또한 FDA가 주요 평가 지표로 인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게 성공을 하면 기술 수출을 통해서 또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나올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가치들을 일단 계산을 해놨다는 거에 좀 시선이 좀 갔고요. 그리고 파킨슨병 치료제는 이제 막 1상을 끝내고 2상을 들어가게 되는데 2상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기업 가치에 조금이라도 아마 반영이 될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파킨슨병 치료제 시장이 워낙 언맷 니즈가 크고 그리고 실패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요. 지금까지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레포도바 말고는 더 이상 약물이 나오지 않고 1960년대였나요? 70년대였나요? 그때 나온 약물 이후로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약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제약사들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라이센스 인을 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고요. 아무튼 파킨슨병 치료제나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아직 기업 가치에 단 0원도, 단 1원도 반영이 안 돼 있다. 단 1원도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지금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바토클리맙 아이메로프루바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2조 3천억 원이라는 가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기업 가치는 지금 얼마나 줘야 되냐? 생각해보면 이거는 이제 딜이 나와야만 합니다. 이거는 딜이 얼마로 나왔는지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달라져서 이거를 노리고 투자하기에는 지금 리스크가 좀 있고요. 왜냐하면 딜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 하긴 할 건데 한올바이오파마가 미국에다가 팔진 않을 거고 3상 성공을 하고 아마 성공을 하고 나면 그때 이제 딜을 해서 팔겠죠. 근데 내년에 탑라인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년에 탑라인 결과 발표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뒤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면 딜을 할 겁니다. 근데 딜을 할 건데 과연 얼마로 딜을 할 건지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좀 달라질 거고 딜을 하는 순간부터 성공을 한 순간 3상을 성공했다. 셔머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결과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한 기업 가치를 반영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몇천억이 될지 조 단위로 갈지 기업 가치 반영이 얼마나 될지는 그때 가서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치료제도 지금 뭐 라이센스 아웃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이상도 아마 한올이 진행을 하게 된다면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언제든지 라이센스인이 터져도 라이센스 아웃이 터져도 무리가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또한 얼마를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계산하긴 힘들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이 두 개는 기업 가치가 단 1원도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여기에서 다 기업 가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2조 3천억 원이라는 거 안에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에는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 기업 가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조 3천억 중에 한 1조 원 미만은 한올의 사업성에서 나와요.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잡히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1조 원 미만 한 7, 8천억 정도는 사업성에 대한 기업 가치고요. 그럼 나머지 한 7천억 잡혔다 치고 한 1조 한 6천억 정도. 여기서 이게 한 7천억 정도로 잡혔다 치고
그다음에 나머지 1조 6천억 원 정도가 이제 바토클리맙이나 아이메로프로바트 이 두 개의 기업 가치가 한정이 된 건데 지금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 한올 주가가 이제 2만원 중반에서 3만원 중반 가다가 4만원 중반까지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처음에 일단 과거로 돌이켜보면 올해 초 작년 말에도 한 5만원 5만 2천원까지 갔었고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주가가 한 5만 2천원까지 최고가를 찍었고요. 올해 초에도 약 3만원 후반에서 4만원대를 가다가 언제 급락을 했냐? 바토를 MG에서 상업화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주가가 2만원 후반으로 2만원 중반대까지 중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5만 2천원이라고 하면 반타작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한 이때 5만 2천억 원, 5만 2천원 정도면 한 2조 6천억, 7천억 된 건데 2만원 중후반이면 한 1조 4천억 정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조 4천억, 5천억 정도까지 떨어진 거니까 기업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 볼 수 있는 건 이 바토클리맙이라는 얘가 상업화 안 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1조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빠졌구나. 그러니까 2조 6천억짜리가 1조 4천억, 1조 2천억 정도? 1조 2천억 원 정도 빠졌구나. 그러니까 1조 6천억 원 정도가 바토클리맙, 아이메로프로바트로 지금 반영이 돼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1조 6천억 원의 대부분이 다 이 바토클리맙의 가치로만 지금 반영이 돼 있었구나. 과거에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5만 2천원이던 게 2만원 중후반이 됐어요. 5만 2천원이던 게 2만원 중후반이 됐으면 거의 반타작이잖아요. 그때 빠진 시가총액이 약 마이너스 1조 한 4천억 원 정도 됐을 겁니다. 뭐 1조 3천억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대부분 1조 6천억 원 정도가 바토클리맙, 아이메로프로바트라고 제가 가치 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 기준으로요. 2조 3천억 원의 지금 주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조 6천억 정도만 바토클리맙, 아이메로프로바트의 기업 가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때 중증근무력증 MG에서 바토를 상업화하지 않겠다 하고 1조 3천억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아이메로프로바트의 가치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말이 되죠.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시가총액이 2조 3천억 원까지 올라온 건 뭘까요? 3만원 중반까지는 내년 아이메로프로바트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반영이 더 됐죠. 근데 3만원 중반에서 이제 4만원 중반으로 올라올 때 4만원 중반으로 올라올 때는 뭘로 올라왔어요? 바토의 TED 상업화 기대감이 살짝 묻어났습니다. 지금 M&A 이슈는 다 거품 빠진 거라고 보셔도 돼요.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M&A 거품은 잠깐 그때 우리 한 2, 3주 전에 급등했을 때 있잖아요. 11월 11일 날 발표 전에 그 전에 급등했을 때 M&A에 대한 가치가 확 기대감이 올라갔을 때 올라갔다가 다시 쭉 4만원까지 빠졌죠. 4만원 밑으로까지. 그때 이렇게 쭉 빠졌을 때 M&A 기대감 다 거품 빠졌다고 보면 돼요. 그때 빠졌다고 보면 되고 지금은 M&A 기대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격에. 그리고 4만원 중반으로 올라온 거는 바토 TED 상업화의 기대감. 이때 DS투자증권의 김민정 연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3만원 중반까지는 내년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3만원 중반에서 4만원 중반으로 한 만원 정도 올라온 게 바토의 TED 상업화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3만원 중반에서 4만원 중반으로 올라올 때 이때는 이제 바토 3만원 중반에 있을 때는 내년에 아이메로프로바트가 이제 슬슬 나오지
기대감 나오지 하면서 올라왔었어요. 3만원 중반대는. 그러니까 되게 조금 올라온 거죠.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을 적극적으로 뭐 다 반영됐다 하긴 좀 그렇고, 내년에 좋은 결과 발표 나온다며, 내년이 더 좋은 물질이라며 하면서 대부분이 알고 있는, 어렴풋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년이 기대가 된다며 하면서 올라온 게 3만원 중반입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TED 상업화라는 깜짝 이벤트가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게 시장에 풀렸고, 그러면서 이제 4만원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TED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은 얼마만큼 올라온 거예요? 딱 만원의 가치.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약 5,500억에서 6천억이라고 할게요. 6천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잠깐 올려놨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러면 보시면 다시 정리해보면, 바토 기대감 다 빠졌을 때 2만원 중후반 됐죠? 2만원 중후반에서 바토 기대감 말고 아이메로 프로바트 기대감으로 3만원 중반까지 왔었단 말이에요. 3만원 중반에서 갑자기 TED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 얘기가 나오면서 4만원 중반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6천억 올랐습니다. 6천억 원. 자, 6천억 원이면 어느 정도 올랐을까요? 바토클리맙 TED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그러니까 주가는 4만원 중반의 주가는 지금 바토 TED 상업화 플러스 아이메로 프로바트 막연한 기대감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근데 지금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은 사실 3만원 중반대에서 반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한 이 정도 반영됐다고 치고, 바토 TED에 대한 상업화가 좀 더 지금 반영이 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토 TED 상업화가 6천억 원 정도의 가치를 올려놨거든요. 자, 6천억 원 정도의 가치. 그러면 제가 지금 어디 보시면 14. 제가 신약 개발 기업은 PER을 한 보수적으로는 30배.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30배를 말씀드립니다. 영업이익의 30배. 또는 보통은 40배. 많으면 60배까지도 줘요. 많으면. 최대 60배. 60배는 조금 이제 고평가라고 할 수 있고, 사실. 고평가라고 할 수 있고, 보통 한 30배에서 40배 정도 줍니다. 저는 그래서 30배라고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30배라고. 그러면 이 6천억 원, TED 바토 상업화의 기대감이 6천억 원 정도 올라온 건데, 이 6천억 원 정도 올라온 게 30배로 따졌을 때는 그러면 약 영업이익이 200억 원 찍힌다고 올라온 거예요. 200억 원. 200억 원의 영업이익 증액이 예상이 되면 보수적으로 30배 주면 시총이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죠? 200억 곱하기 30배 하면 6천억 원이니까.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가 내년이나 뭐 짧은 시일 내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짧은 시일 내에 영업이익으로 한 200억 원 정도 오른 만큼만 30배 시가총액 프리미엄을 좀 준다면 6천억 원이라고 좀 가치를 반영을 해서 올라온 정도밖에 안 되니까, 6천억 원 올라온 정도는 영업이익이 한 200억 원 정도 벌 거야 라고 올라온 겁니다. 그것도 30배밖에 안 줬을 때. 근데 얘네 시가총액 사실 바토클리마비든 아이메로 프로바트는 상업화를 해서 영업이익이 나게 되면 30배는 너무 낮아요. 프리미엄이. 네, 그때는 프리미엄을 아마 더 줄 겁니다. 왜냐면 로열티를 많이 매년 갈수록 더 받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한 40배에서 50배 정도는 줘야 되는데, 저는 보수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0억 원 정도 벌 거다라고 생각해서 올라온 게 지금 이 정도입니다. 딱 지금 이 정도만 보면. 그럼 이제 어떻게 저는 예상을 하냐면, 이 200억 원의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TED가 성공을 하고 미국, 일본에서 상업화를 개시를 했어요. 일본은 상업화 개시가 뭐 2027년 초반 정도 될 것 같고, 미국은 상업화 개시가 2027년 중후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27년에 영업이익을 좀 떼겨와야 되거든요. 시가총액을 설명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2027년 거까지 땡겨올 거냐, 아니면 안 땡겨올 거냐, 그래서 프리미엄을 줄 거냐 말 거냐,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2027년 초부터 일본에서 상업화가 된다고 쳐볼게요. 주가는 미리 반영이 되니까. 그러면 2027년 초에 일본의 TED라는 질환에 상업화가 됐다고 쳐봅시다. 먼저 일본. 그러면 출시 첫 해 영업이익이 200억을 찍힌다. 지금 200억이라고 지금 가정했으니까 200억이라고 찍히려면 어떻게 거꾸로 역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로열티는 일본에서 한올이 가져올 잘 안 보이시니까 로열티는 순 매출액의 약 20에서 30% 정도 받을 겁니다. 그럼 역으로 계산해 볼게요. 그럼 역으로 일본 매출이 얼마가 나야 돼요? 첫 해 20%가 200억이려면 1000억 1,000억 원 매출 팔면 20% 나오죠. 그쵸? 근데 이제 보시면 출시 첫 해에 1000억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본엔 테페자라는 약물이 지금 들어가 있고 자리를 잡고 있고 물론 부작용이 있고 하지만 영업 활동을 하는데 첫 해부터 1000억을 번다? 근데 2027년 초에 출시가 되면 아마 영업막이 활발히 구축된 제약사면 1000억도 불가능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은 수치고 만약에 일본 매출이 1000억 정도 벌면 이제 한올 로열티가 200억에서 300억 20에서 30%니까 이렇게 순 매출액의 20, 30%니까 200억에서 300억 수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간과한 게 뭐냐면 그 전에 일본 매출이 일어나려면 그 전에 일본과 라이센스 아웃이든 계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약금이나 그 다음에 마일스톤 그 일본 신약 승인 기관에서 받는 허가에 따른 마일스톤은 제외한 겁니다. 그건 몇천억이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몇백억, 몇천억이 한 번에 인식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어차피 일시적인 금액이니까 좀 뒤로 하더라도 그 가치는 지금 반영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가치까지 반영하면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 매출이 1000억 원 정도가 찍히면 한올 로열티가 200억에서 300억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본 매출이 첫 해에 1000억 원이 안 됐다. 그럼 이것보다 적겠죠? 200억, 300억보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이면 지금 4만원 중반대가 2027년에 대한 영업이익까지 다 가져온 거냐? 일본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일본만 따지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다. 추정이죠. 정확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추정이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상당히 얼마나 보수적이냐면 계약금이나 마일스톤을 일본에서 또 받으면 그것도 이제 분기별로 인식하게끔 돼 있거든요. 회계상. 한 번에 팡 900억, 1000억을 때려버리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나눠서 인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회계법상. 그러면 이 200억, 300억은 충분히 돌파하고도 남아요. 사실. 그거 인식하기 시작하면.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매출만 따진 겁니다. 그런 마일스톤이나 그 계약금 빼고. 그렇고 계약금까지 빼고 하면 이 계약금 반영은 하나도 안 돼 있죠. 지금 총 6천억에 계약금 반영이 단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본 신약 승인에 따른 로열티나 계약금 마일스톤 비용도 이 시가총액 지금 2조 3천억 원 안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일본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2028년이 되면 뭐예요? 2028년이 되면 매출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계약금, 마일스톤, 분할 인식하는 것까지 합하면 영업이익이 300억, 400억까지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지금도 싼 거죠. 그러니까 지금 3년 뒤에 있는 걸 지금 땡겨와서 시가총액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지금 4만원 중반대면 그러면 2027년 정도에 버는 정도는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계약금이나 마일스톤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회계 인식 그 금액은 반영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4만원 중반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껴 맞춰주자면 일본의 첫 해 매출 정도에 대한 로열티 정도는 반영이 돼 있을 수 있으나 일본의 라이센스 아웃한 계약금이나 마일스톤의 수령은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다. 이거 일단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일본만 생각했죠. 2027년에는 미국도 합니다. 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미국은 일단 로열티가
10% 정도라고 할게요. 뭐 15%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보수적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고 싶어서요. 10%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지난번에 이거는 계산하기가 쉬운 게 그 전에 이제 김민정 DS투자증권의 김민정 연구위원님께서 약 2.2조 원의 시가총액 상승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2.2조 원의 시가총액 상승이 단번에 1년 안에 될 거야는 아닙니다.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TED 매출이 계속 나오면서 최대 매출 기준으로 약 2.2조 원의 기업가치 상승이 있을 거다. 지금이 4만 원인데 4만 원 중반인데 2조 3천억이잖아요. 근데 2.2조 원이면 이만큼 더 오른다는 얘기예요. TED 하나만으로. 그럼 8조 6천억 원 정도의, 아니 4조 6천억 원 정도죠. 죄송합니다. 4조 6천억 원 정도의 가치. 그러니까 4만 원 중반대가 2조 3천억 원이니까 2조 2천억 원 또 한 번 더 풀면 9만 원 정도. TED의 상업화가 된다면 9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갈 수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그게 뭐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그건 이제 모르는 거죠. 이제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그때 DS투자증권 김민정 연구원님의 레포트에 따르면 엄청 보수적으로 잡은 거다 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2.2조 원의 시가총액 추가 상승이라는 게 엄청 보수적으로 계산을 한 거다. 앞으로 뭐 처방이 되거나 매출이 일어나면 이것보다 더 클 거다. 최소한 이 정도다. 엄청 보수적으로 잡은 거다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 2027년 중반에 이게 2.2조 원이 한 번에 일어난다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지금 시가총액 정도는 일본 매출에 대한 로열티, 2027년에 잡힐 로열티 정도는 계산이 조금은 들어가 있다. 포함이 돼 있다. TED만. 그리고 2027년 2027년 일본에 대한 뭐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나서 이제 매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받았을 계약금 몇백억 원, 뭐 단순히 그 비리디안의 약물과 비교해 보면 900억 원을 받았거든요. 계약금을. 그 900억 원에 대한 분할 인식. 그다음에 일본에서 신약 허가. 일본에선 TED도 지금 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서 그 심사 기간도 짧잖아요. 6개월인가로 짧잖아요. 1년 정도 안 걸립니다. 6개월 만에 신약 승인을 받을 텐데 그 6개월 만에 신약 승인을 받고 나면 신약 승인 받고 난 후에 마일스톤도 또 지급받거든요. 그거는 이제 몇 천억 수준일 겁니다. 몇 천억 수준까지. 그것까지 아무런 계산하지 않고 계약금과 마일스톤은 계산하지 않고 일본에 대한 순 매출에 대한 로열티만 지금 TED 상업화에 대한 반영을 지금 좀 하고 있는 수준이다. 미국에 대한 얘기는 지금 단 하나도 반영되고 있지 않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차트상으로는 뭐 꼭다리에서 놀고 있잖아요. 지금 박스권으로 지금 팔고 싶은 차트죠. 지금 45,000원이면 딱 그 저항선 맞고 지금 음봉 나와야 될 차트예요. 지금 느낌은. 근데 실제 기업 가치로 따져보면 지금 미국에 대한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그 로열티 비율에 대한 매출 로열티에 대한 그런 가치는 지금 단 1도 반영되고 있지 않다. 단 1도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거만 조금 반영하고 있다. 일본 거는 한올이 상업화 한다 그랬으니까 일본 거만 좀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년에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반영이 4만원 중반 주가에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똑같은 2027년에 무슨 발표가 있어요? 아이메로프로바트의 그레이브스병 발표 기대감도 있죠. 그레이브스병은 상당히 로이반트가 밀고 있는 질환이고 환자군이 중증 근무력증에 한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까지 환자 수준이 많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보통 한 6만여 명, MG가 6만에서 7만여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한 환자 수가 4-5배 되는 거고요. 한올 자료에 따르면 환자 수가 뭐 2만여 명, 3만여 명이라고 잡고 있는데 MG가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레이브스병 33만 명이니까 10배 정도 되는 거죠. 아무튼 로이반트는 지금 2027년에 아이메로프로바트를 그레이브스병으로 출시를 하는 게 퍼스트 인 클래스이자 베스트 인 클래스로 바로 자리를 잡고 33만 명에 달하는 환자 투약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약은 상당히 빠르게 시장에 자리를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맷 니즈가 너무 높고요. 지금 1940년대 이후로 출시된 약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미충족 의료 수요가 너무 높고요. 그리고 로이반트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질병 그레이브스병
치료를 하지 않으면 여러 고위험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잡을 거고, 같은 2027년이에요. 이것도 얘도 2027년. 일본도 2027년에 이제 출시를 할 거고, 미국도 2027년에 출시를 할 거고. 근데 지금 2027년에 출시하고 중요한 임상 발표하고 하는데도 지금 뭐예요? 일본에 대한 이 매출에 대한 로열티 정도만 반영을 하고 있다. 얘는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정도는 과연 이게 정당한 주가냐 싶은 거죠, 저는. 어제 방송드렸던 류마티스 같은 경우도 치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공에 대한 확률이 높지 않을 수 있어요. 워낙 난치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그 아이메로프로바트로 딱 ACPA 양성, 자가 항체 양성인 환자들에게 투여를 했다고 해도 자가 항체가 감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인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오는 환자들도 너무 많을 수 있어서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다면 이거는 어려운 임상을 성공을 한 거로 인식이 될 거고, 만약에 성공을 못 한다고 해도 다른 질환 루푸스도 있고 많기 때문에, 아무튼 류마티스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실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커요. 그거는 좀 뺄게요. 류마티스에 대한 가치는 좀 뺄 거고, 루푸스는 그 전에 임상에 참여한 환자 2명 정도의 데이터가 미리 공개된 게 있는데, 워낙 개선 정도가 좋아서 루푸스의 임상 이상 발표는 아마 성공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상 이상 발표 성공을 해도 요즘에는 기업 가치가 그렇게 많이 반영을 하고 막 그러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루푸스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그것도 2026년인데 그거는 이제 반영 가치가 조금 적다고 계산을 하고, 류마티스는 지금 기업 가치를 반영하는데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2027년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나올 것들이 많은데, 지금 시가총액 2조 3천억 원 정도의 수준이면 과거 바토클리맙의 가치, 옛날에 MG 중증 근무력증 기대감, 바토클리맙 TED의 기대감으로 해서 52,000원까지 올라갔던 그때의 시절보다 지금 반영이 더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레이브스병이라는 게 2027년에 발표가 날 검에도 불구하고 그때 52,000원 갈 때는 이렇게까지 안 나왔었거든요. 기대감이 없었거든요,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발표가. 근데 그때는 이제 바토클리맙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컸을 텐데, 그때 당시에도 52,000원이 갔다. 근데 지금 아이메로프로바트가 2027년부터 이제 그레이브스병으로 이제 임상 성공 발표가 나오고 2028년에 출시가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2028년이 좀 멀다고 쳐도 2027년 임상 3상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단 1도 지금 주가에서 반영을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아니, 그러면 왜 주가가 5만원도 못 뚫고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건 다 개인 투자자들 때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 다 차트 보고 매매하는 우리 멋진 그림 맞추기 게임 하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차트 맞추기 하시는 분들 중에 잘 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네. 가끔 주식장 상승장일 때 차트 맞추시는 분들 유튜브 막 찍어가면서 이제 어디 상담도 해주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하락장 가면 싹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 네. 절대 못 맞춰요. 네, 절대. 그 사람들 지금 벌었던 거 하락장에서 본인이 그렇게 다 따보라고, 차트 그림 맞춰서 따보라고 해보세요. 아무도 못 따요. 예. 다 결국은 다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5만원을 못 뚫고 있는 거는 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덕분입니다. 왜냐? 외국인 지분율은 3.9%. 지난번 완전 3만원 초반, 2만원 중반 됐을 때도 3.4%까지는 떨어졌어도 3.9%면 그렇게 많이 더 오른 것도 아니거든. 지분율이 0.5% 올랐거든요,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근데 주가는 2만원 중반에서 4만원 중반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외국인들이 0.5% 정도 모은 건 있지만 기관들이 조금 더 들어온 게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고 안 파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45,000원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5만원을 왜 못 두냐? 개인들이 다 들고 있는데 5만원을 왜 못 두냐? 5만원 가기 전에 사람들이 다 팔고 있어요, 지금. 다 팔라 그래요, 지금. 다들 박스권 매매 하려고 합니다. 4만원 중반만 넘어가면 박스권 매매 하려고 5만원 절대 못 든다. 이 한올 주식은 지금 차트를 봐라. 월봉 보면 맨 3만원, 4만원, 5만원, 3만원, 4만원, 3만원, 4만원 하다가 결국 또 3만원 간다. 이 모양이거든요, 지금.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잘
이 회사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오래 들고 가냐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을 안달나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지금 안달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3.9% 외국인 지분율이 3.9%밖에 안 되는데 주가가 45,000원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4만원 중반대면 외국인 지분율이 막 10%, 9% 막 이랬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공시 한번 찾아보세요. 연기금도 그렇고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한 9%, 10% 막 7%, 8%는 됐어요. 적어도 4만원까지 올라오면. 근데 지금 3.9%, 4%밖에 안 되는데 4만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외국인 기관들은 지금 아마 떨어지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개미들이 5만원 갈 때쯤 좀 많이 팔고 요즘 잘 안 팔죠.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5만원을 왜 못 넘었냐? 다 개미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팔아서입니다. 다 팔았어요. 네, 개인 투자분들이 5만원 되면 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 가치가 레벨업이 될 때다. 그레이브스병 하나만 가지고도 수십조 원이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일본에 대한 로열티까지 매출이 인식이 되고, 물론 그 로이반트보다는 크진 않지만 20-30%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오기도 하고, 미국도 뭐 그레이브스병 뿐만이 아니라 뭐 쇼그렌 증후군도 있고, 루푸스도 그렇고, 루마티스도 그렇고, 뭐 많잖아요. TED도 그렇고, 지금 막 앞으로 계속 연속해서 나올 임상 데이터들이 많은데, 지금 과거의 주가에 얽매여서 차트 보고 그림 맞추기 하는 그런 정도의 주가 수준으로 가기에는 한올바이오파마 기업 가치가 너무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린 것도 있고,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건 전형적인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뭐 받았다 안 받았다는 누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네. 삼성전자의 주가가 왜 그 모양입니까? 왜 지금 이겁니까? 10만원입니까? 20만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뭐가 있고 다 설명을 해도 사람의 심리가 주가가 그것 때문일 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가 다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모든 이유를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이 정도의 가치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 2조 3천억은 옛날에 아이메로 푸르바트가 발전되기 전에도 2조 3천억 원일 때가 있었다. 지금 2027년에 그레이브스병이라는 긍정적인 데이터 발표가 상당히 높게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시가총액 수준 2조 3천억 원 수준도 있었을 텐데 그때 수준에 지금도 머물고 있다? 이거는 설명하기 힘들다. 기업 가치만으로는요. 근데 차트 보면 설명이 된다. 왜요? 다 박스권이면 팔고 또 밑에서 살라 그러고 막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오늘은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 꼭꼭 눌러주십시오. 2,000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여전히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안 달아주셨던 분들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제가 닉네임 보고 새로운 닉네임 보면 되게 반갑거든요. 그래서 안 달아주신 분들도 달아주셨으면 감사합니다라도 한마디라도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슈퍼땡스 꾸준히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많은데 그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당연히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다른 분들도 후원의 필요성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이 사람 참 열심히 하네라고 칭찬해주고 싶으신 분들 자그마한 슈퍼땡스라도 후원해주시면 감사의 열린 마음으로 받고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